2020학년도 12월호 편집장의 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간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이다.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걸어온 시간들을 꼼꼼히 복기하고 성찰하는 달이다. 그래서 올해 미디어 센터가 어땠을까 돌아본다. 올해 미디어 센터가 발행한 기사들을 찾아봤다. 미디어 센터가 발행한 기사 중 유독 눈에 들어온 기사는 문제 제기성 기사였다. 장학금 수령에 관한 문제, 편입생들의 적응 문제, 학내 베리어 프리 문제, 미화 노동자들의 문제 등 학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기사화했다. 기록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미디어 센터가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을 도왔는가라는 부분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어렵다. 해법을 찾고 이를 제안해야 하는데 올바르고 알맞은 해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시도해야 한다.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공론장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를 더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언론의 역할이 비판과 감시, 문제 제기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해결되고 발전되도록 돕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미디어 센터의 기자들은 더 많이 취재해야 하고 움직여야 한다. 미디어 센터는 어느덧 35년간의 시공간을 기록하고 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미디어 센터가 지속적으로 학우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미디어 센터가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1년도의 미디어 센터는 더 다양한 내용을 학보에 담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35년, 40년, 50년 이상을 학우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 글 박서연 편집국장. 단신. 제목 제8회 중국어 스피치 대회 온라인으로 개최돼 신다정하고 오현경하고 공동 대상 수상. 제8회 중국어 스피치 대회 2하 대회가 지난달 24일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5명의 학우가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우들은 총 5명으로 지난해 9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참가율은 저조했다. 스피치 대회는 대회 소개, 심사위원 소개, 중급 발표, 고급 발표, 심사, 수상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최초로 공동 대상을 수여했다. 고급 발표자 오현경 중중4 학우와 신다정 인문3 학우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양슬이 중중4 학우가, 장려상은 김우정 사회 1 학우와 양유정 중중4 학우가 수상했다. 오 학우는 이날 감정전이의 위험성을 주제로 약 7분간의 발표를 진행했다. 오 학우는 4학년 마지막 대회이기도 했고 작년 중국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와서 참가한 스피치 대회다 보니 의미가 컸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 학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 학우는 대상을 받아도 됐는지 잘 모르겠다. 장겹 교수님께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또한 다른 교수님들과 들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심사위원은 우리 대학 윤영도 중국어 중국학과 교수와 이남주 중어 중국학과 교수, 공수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가 담당했다. 평가는 유창도, 발표 태도, 내용 부분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 젠더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스피치를 해줬다. 주제가 다 좋았다. 들으면서 생각을 진전시키는 데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취재 박서연 기자. 제목 태국 민주화 지지 성공회대 모임의 성명서 태국 현지 언론에 보도돼. 우리 대학 학우 일부 2017년부터 태국 내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캠페인 펼쳐. 태국 민주화 지지 성공회대 모임, 이하 민주화 지지 모임의 태국 민주화 운동 연대 활동이 태국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달 15일 태국 현지 언론 프리차타에는 한국 청년들이 태국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성명서를 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프리차타이는 한국의 성공회대 학생들이 국제민주연대와 함께 태국에 일어나고 있는 학생 시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시위 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을 언급했다. 지난달 15일 민주화 지지 모임 속 학우들은 국제적 연대를 요청하고 있는 태국의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태국 정부 내 군부 인사의 퇴진,
왕실 모독죄 폐지, 투옥된 이들의 석방, 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는 태국 청년과의 연대 촉구,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 시위 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살수자 수출 중단 검토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화 지지 모임은 2017년 박은홍 정치학과 교수의 제안으로 정치학과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성공회대 학우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박 교수는 2017년부터 시작된 태국 민주화 운동 연대 캠페인이 민주화를 염원하는 태국의 학생, 청년과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학생들의 연대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취재 박서연 기자, 자료 제공 성공회대 입학홍보처. 제목 지난 9월 완공된 구두인간 예비 창업 공간으로 사용 중. 리드 구두인간이 지난 9월 4일 완공됐다. 과거 구두인간은 법인사무국가 신학연구원으로 쓰였다. 현재는 창업을 원하는 학우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실이 됐다.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이커리어 센터를 통해 구두인간 창업 입주 공간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 신청에는 7팀이 지원하여 선정됐다. 이영신 사회진출지원실 차장은 선정된 팀은 현재 입주를 완료하여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선정된 학우들은 2021년 2월 16일까지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모집은 2021학년도 1학기 3월에 진행한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 공간은 구두인간을 포함해 5곳이며 예비 창업 공간, 창업 입주 공간, 창업 교육 공간으로 나뉜다. 우리 대학은 이 공간들을 통해 학우들에게 독립적인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지원과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두인간은 본래 7월 중순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예산 문제, 우천 문제로 완공 시기가 늦어졌다. 조영훈 시설관리팀 부장은 우리 대학 예산보다 업체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 유찰됐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구두인간 공사는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철 구조물 기둥과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창호와 내부 조명을 새로 설치하는 등 내부 위주로 진행됐다. 사진 캡션 지난 9월 완공된 구두인간 2층 내부. 취재 사진 김다은 기자. 제목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프로그램 이용해 선거 진행한다. 리드 2021학년도 우리 대학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시작됐다.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부 대표자들이 선출된다.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사회융합자율학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의 선거는 후보자가 없어 무산됐으며 인문융합자율학부에서는 단독 후보가 나왔다. IT융합자율학부의 선거는 이번 달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사회융합자율학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의 선거는 후보자가 없어 무산됐다. 내년 중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며 보궐선거가 무산된다면 비대위 체제가 형성된다. 인문융합자율학부에서는 후보 약속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12월 2일부터 5일까지 K보팅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며 50.25%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IT융합자율학부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입후보 기반이며 22일부터 24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율 50% 미만으로 선거가 무산된다면 입후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가 형성된다. 투표 방법은 개인에게 보내진 링크를 통해 K보팅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투표할 수 있다. K보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생활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다. 온라인 선거에 있어 K보팅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여현주 선거관리위원장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이 K보팅이라 생각하여 선택했다. 라고 밝혔다. 온라인 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지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위탁해야 한다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관할하는 K보팅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됐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대학교는 지난달 K보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진행했다. 정다은 행정 1학년 명지대학교 학생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링크를 공유하면 그 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오류가 있다. 라고 전하며 K보팅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비밀투표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보내진 링크를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취재 강혜린 수습기자. 사진기획 제목 도시재생이라는 허울 속 재개발. 리드 서울 한복판 어느새 레트로 문화의 상징이 된 을지로. 을지로는 싼 값에 제품을 소량 제작할 수 있는 도심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다. 서울시와 부동산 시공업체들은 돈이 되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높은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 이곳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다 2016년 서울시와 중구는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심 창의제조 산업 활성화, 개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관리 방향을 보전, 재생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을 선포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재생이 아닌 개발이었다. 서울시와 부동산 업체는 여전히 도심 개발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다양한 가치들이 머무르는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를 밀어버리고 있다. 입정동 정밀지구 일부인 세운 3구역과 4구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도심 제조업이라는 독특한 문화에 힘입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힙지로, 힙한 을지로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정작 30년 동안 그 문화를 일궈온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터전을 빼앗겼다.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취재, 사진 이주연 기자. 사진기획 제목 노동자는 빗자루 대신 주먹을 쥐었다. 본문 지난달 19일 여의도 LG 트윈타워 정문 앞에서 LG 트윈타워 분해 청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은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분해 측은 봉투 하나를 잘못 묶었다고 70층에서부터 다시 청소하라고 했다며 관리자의 갑질을 토로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주장했다. LG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협상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에도 패딩 위에 조끼를 입고 맨손으로 투쟁했다. 촛불 문화제에 참여한 김인영 성공회대학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모임 가시활동가는 LG가 노조를 인정하고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대할 예정이다라며 집회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취재, 사진, 류영석 기자. 보도 제목 찰나의 대면 강의 다시 비대면으로. 리드 우리 대학은 10월 26일부터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했다. 약 한 달간 대면 강의가 진행되며 학교에 활기가 뛰는 듯 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대학은 지난달 24일부터 수업을 다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10월 16일 교무처는 수강 인원이 20명 이하인 수업은 대면 수업을, 21명에서 100명 이하면 대면, 비대면 혼합 수업을, 100명 초과이면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원칙을 공지했다.
그러나 16일부터 18일 이틀간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교수가 최종적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시기였다. 김태준 교무처 주임은 이는 안전을 최우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수업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사진 20일 진행된 소수자 연구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병행 모습, 박경태 교수가 출석을 부르고 있다. 소제목,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면 강의. 출석 부르겠습니다. 20일 오전 박경태 교수의 소수자 연구 대면 비대면 병행 강의가 시작됐다. 이름이 호명되자 줌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들과 강의실에 나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차례로 대답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줌 수업을 듣는 학우들의 모습과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박 교수와 현장에 수업을 듣고 있는 5명 학우들의 모습이 비춰졌다. 박경태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 1학년들이 입학하고 나서 학교를 한 번도 안 와본 학생들이 태반이라 안타까웠다. 이번 대면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 처음 와봤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감격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총 397개 강의 중 진행된 대면 강의 수는 72개였다. 정치경제학 대면 강의를 들은 문봄 사회 2학우는 올해 대면 강의를 약 2주 정도 했다. 사람이 없고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보이고 수업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았다. 녹화 강의를 들었을 때에는 집중도가 20%라면 대면 강의는 한 80% 정도였다고 대면 수업의 소감을 밝혔다. 부제목, 실습 수업 비대면, 기기 사용 못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실습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우들의 아쉬움도 나왔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이해와 실습과 뉴미디어 아트앤테크닉 수업을 듣고 있는 김미르 인문이 학우는 현재 포토샵과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을 듣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에게 포토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어서 무료 프로그램인 포토피아라는 대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다. 나는 원래 포토샵을 정기 결제한 상태라 그냥 포토샵을 쓰고 있다. 하지만 포토피아를 활용하는 사람은 포토샵을 활용하는 사람보다 종종 기술적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우는 또한 나는 집에 태블릿이 있어 사용하고 있지만 아닌 학생들은 마우스로 작업을 하고 있다. 마우스로 작업하면 작업의 완성도 이전에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자료 수업을 듣는 유시현 사회 2학우는 원래 실습실에서 교수님과 즉각 질의 응답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데 녹화 강의로 하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며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실습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부제목, 줌과 녹화 강의로 대면 강의의 생생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 대면 강의를 비대면으로 듣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대면 강의를 실시간으로 줌으로 접속해서 듣는 방법과 녹화된 대면 강의를 LMS에서 듣는 방식이다. 협치화 시민 대면 강의를 녹화 강의로 듣는 작은결 사회 2학우는 제가 들은 수업은 카메라로 교수님을 찍고 동시에 PPT 화면과 음성을 함께 녹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전 비대면 강의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며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대면 강의를 듣는 학우들이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이 추가된 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교무처 김태준 주임은 대면 강의 병행을 위해 FHD급 웹캠과 음성의 싱크를 맞추기 위한 오디오 믹서, 녹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지원팀에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수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장 학우는 실시간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녹화 강의는 음질이라던가 화질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소제목, 코로나19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대면 강의 병행이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사이 수업의 질 차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장수징 가로치고 가명 가로 닫고 학우는
대면 강의를 병행하는 이상 대면 강의를 비대면으로 듣는 학우들에게 학습권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과 특성상 토론과 발표 수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며 입을 열었다. 토론 수업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온라인 특성상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보다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은수 사회융합자율학부 비상대책위원회 공존교육권 TF팀장은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서 제일 큰 학습권 침해는 비대면 강의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학교가 모두에게 병행 수업을 강제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타 학부 학생회 및 비대위, 중앙운영위원회와 사용자 교육권 TF에서 선택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학교가 이를 수렴했다. 선택권이 보장된 병행 수업이 코로나 시대 최선의 수업 방식이 아닐까라고 학습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이다. 학우들이 코로나로 바뀐 강의 시스템의 불편, 건의, 요구사항들을 학교에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업 방식은 다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병행으로 운영했던 과목들에 한해서 지난달 27일까지 한시적 병행 수업을 허용했다. 취재 신다인 기자, 사진 류영서 기자. 제목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스큼 도입. 부제목 높은 장학 기준과 마일리지 적립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비판 제기대. 리드 우리 대학 섬긴 비교과 대학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스큼을 도입했다. 재학생이 학기 중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섬긴 비교과 대학에서 정한 스큼 적립 기준을 바탕으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높고 적립 현황을 알 수 없다는 불편함으로 인해 학우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 섬긴 비교과 대학 비교과 마일리지 스큼 소개 포스터. 소재 장학금 받기 위해 들어야 하는 프로그램 수 많아 비효율적. 본문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이성진 인문 1학년 학우는 장학금을 받을 만큼 마일리지를 쌓으려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들어야 해서 장학금을 받기 어렵다. 비효율적이라 느껴진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또래 상담이나 어울림 프로그램은 한 학기 내내 활동해야 하는 것에 비해 마일리지 점수가 낮다 라고 말했다.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120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멘토와 멘티가 나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두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멘티와 비교해 점수가 높은 멘토 활동을 맡아 모든 활동에 참여한다면 1060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전체 프로그램의 약 70% 이상을 참여해야 750점을 적립하여 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학우는 비교과 활동을 장학금 수혜 목적을 두고 했을 때 대면 수업이었다면 장학금 수혜가 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한 익명의 학우는 마일리지를 정말 많이 모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안 하는 게 속편하다 라고 불만을 표했다. 소재 500만 원의 예산 상대적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한다. 본문 섬긴 비교과 대학이 밝힌 스큼제도 장학 예산은 학기당 500만 원이다. 예산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점수가 300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점수가 750점 이상인 학우가 10명이라면 개인당 장학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학기의 장학 대상은 10명이다. 50 곱하기 10은 500. 500만 원의 예산을 모두 분배했기 때문에 나머지 750점 미만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학우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마일리지 점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섬긴 비교과 대학은 첫 학기이고 파일럿 운영이라서 학생들의 참여 현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높은 점수의 학생부터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섬긴 비교과 대학은 장학금 지급 기준을 750점 이상 550만원, 600점 이상 40만원, 450점 이상 30만원, 300점 이상 20만원으로 공지를 해둔 상태다. 소재: 마일리지 적립 현황 확인 불가능해. 배경체 미콘 1하고는 마일리지를 얼마나 모았는지 알 수 없다. 마일리지 현황을 1월, 7월만이 아닌 중간에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적립 현황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이커리어 센터에 안내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2월과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섬긴 비교과 대학은 스쿰은 현재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 각 비교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취합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는 개인이 적립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라고 답했다. 취재: 강혜린 수습기자. 문화. 제목 기자의 취향. 소제목 1. 인권과 평화. 강성현 교수. 강성현 교수의 인권과 평화 강의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다. 강의에서는 20세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 과로 집단학살, 과정과 사례 등을 자세히 다룬다. 강 교수는 학살에 집중해 일본군 위안부 학살 사건,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제주 4.3 사건을 학우들에게 알려준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학살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며 학살 과정과 당시 일본이 어떠한 상처를 남겼는지 배울 수 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전쟁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며 왜 항구적인 평화가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 전쟁에서 일어난 수많은 집단 학살, 이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남은 상흔을 보며 평화가 왜 중요한지, 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자연스레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과 평화가 교양 필수 과목이기에 이 강의를 수강 신청을 통해 수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전쟁과 평화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싶은 학우가 있다면 청강을 통해서 이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평소 전쟁이나 집단학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화로 나아가는 사회를 추구하는 학우들에게 꼭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다. 글, 김산 기자. 소제목 2. 성, 사랑, 결혼. 김순남 교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부터 가족 구성권까지. 성, 사랑, 결혼은 페미니즘 렌즈로 세상을 보게 하는 수업이다.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차이와 차별에 주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성, 사랑, 결혼은 나이, 성별, 지정성별, 계층, 지역, 학력, 장애,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결혼, 가족 형태, 인종, 민족, 젠더와 교차성을 배우며 내가 위치한 사회적 지위를 인지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순남 교수는 매주 어떤 페미니즘 뉴스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교차성 페미니즘을 배우고 싶고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을 학우들과 이야기하고 김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이 수업을 추천한다. 또한 김 교수가 매우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오고 학우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아 수업을 들으며 김 교수에게 에너지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성사랑 결혼의 또 다른 매력은 PPT 마지막에 등장하는 김 교수가 키우는 귀여운 고양이 순진이 순동이다. 하지만 페미니즘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학점은 장담할 수 없다. 글, 신다인 기자. 소제목 3. 법학개론. 이기덕 교수. 자취방을 구하려는데 부모님 명의로 계약해도 될까요? 갓 성인이 된 우리는 사회에 그리고 법에 미숙하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면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기덕 교수의 법학개론은 민법에서 형법까지 복잡한 법적 지식을 대학생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예시를 드는 친절한 수업이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적용하기도 유용하다.
본 기자의 경우 명예훼손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알고 대화할 때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핵심 부분만 요약된 강의 자료와 큰 목소리는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듣는 듯한 현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중간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강의에서 강조한 부분만 암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우리 대학에 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거의 없다는 희소성 때문일까? 인기가 많아 수강 바구니에 가장 먼저 담아놓는 것이 안전하다.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수업을 추천한다. 법은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본인이 배웠던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다. 글 류영서 기자. 기획 제목 누구도 정확하게 몰랐던 우리 대학 소문 완전 정복. 부제 20학번 기자의 학교 파헤치기. 리드 처음처럼을 마시면 우리 대학에 이익이 간다는 둥,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 호수에 잠긴다는 둥 명확한 근거 없이 전해지는 소문들이 있다. 이와 같은 소문과 사소한 의문점에 관해 물어봐도 소문을 들은 사람만 있을 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20학번 기자는 학우들에게 소문을 제보받아 직접 파헤쳐보기로 했다. 소제목 1. 소주 처음처럼을 마시면 우리 대학에 재정적 이익이 간다고? 처음처럼은 신영복 교수의 시 제목이다. 2005년 소주 처음처럼을 회사 두산주류 BG는 네이밍 컨설팅 업체와 사내 공모를 통해 처음처럼을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결정했고 신 교수에게 브랜드 사용을 요청했다. 신 교수는 브랜드명 사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용료나 개인적 보상은 모두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이데일리는 개인적인 보상을 고사해 두산주류에서 신 교수가 재직 중인 성공회 대학교에 1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대학 이철민 대학발전실 기금모금 과장은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 수익률 분담에 대한 계약은 없었다며 상표권 사용에 대해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일회성으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소주 처음처럼이 우리 대학을 홍보할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재정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참이슬을 마시고 싶었지만 학교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처럼을 택했던 학우가 있다면 희소식이다. 소제목 2. 학번과 반이 정해지는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 대학 학우들의 학번 앞 6자리는 입학한 연도와 학부 번호로 구성된다. 뒤 3자리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12자리 중 맨 뒤 3자리로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의 맨 뒤 3자리 순서가 가장 빠른 학생이 1번이다. 3자리가 동일한 학생이 있으면 수험번호 순으로 구분하고 혹여나 수험번호가 같은 경우는 성명 순서로 나열한다. 교양 필수 수강을 위해 1학년 반을 배정하는 방식은 간단했다. 박기범 열린교양대학 담당자는 학교에서 임의로 정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번 순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보통 한 반에 20명을 배정하기 때문에 학번 뒷자리 1번부터 20번까지 1반, 21번부터 40번까지 2반이 된다. 소제목 3. 우리 대학은 정말 다른 대학 호수에 빠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빠진다. 우리 대학이 보유한 총 대지 면적은 39,431제곱미터이다. 크기로 유명한 건국대학교 1과모의 정확한 면적을 찾을 수 없어 기자가 직접 인터넷 지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본 결과 1과모의 면적은 약 3만 평대 후반에서 4만 평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우리 대학을 흔적도 없이 잠기게 할 크기다. 우리 대학과 보유 대지 면적이 비슷한 서울권 위치 대학으로는 서경대 52,383제곱미터, 숙명여대 61,234제곱미터가 있다. 한편 우리 대학의 재학생 기준 교지 확보율은 63.5%다. 이는 캠퍼스 면적이 14만 8,297제곱미터이지만 재학생 기준 교지 확보율은 29.9%인 중앙대학교보다 높은 비율이다.
재학생 기준 교지 확보율은 대학이 보유한 면적을 재학생 기준 면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보유 대지보다 비교적 높은 교지 확보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보다 교지 확보율이 낮은 서울권 대학은 13곳이 있다. 이들의 재학생 기준 교지 확보율은 60% 이하다. 소제목 4. 우리 대학 동아리와 소모임 개수는 몇 개일까? 현재 우리 대학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 개수는 18개다. 각 동아리는 활동 성격에 따라 종교학술, 문화기획 체육, 공연 1, 공연 2로 나누어 소속된다. 또한 단계별로 신규 동아리, 준동아리, 정동아리로 구분된다. 심승현 동아리연합회 위원장은 처음은 신규로 시작하여 매 학기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심사를 통과하면 준동아리, 정동아리 순으로 승격된다. 정동아리로 승격 시 한 해 동안 받는 교비 지원금이 비교적 늘어나며 동아리방 배정 및 동아리 대표자 회의 의결권 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동아리는 17개, 신규 동아리는 1개다. 소모임의 경우 결성 조건이 체계적이지 않아 활동이 멈추거나 해산하는 경우가 잦고 따로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 그 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학부 내 소모임은 학부 대표를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학부 대표마저도 정확한 수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또한 학회나 학생 모임, 소모임의 구분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각 단체의 공식 SNS에서도 학생 모임, 소모임의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표기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김나영 기자. 표지 이야기. 코로나19의 학생 모임 휘청. 동아리 학회 존폐 위기. 학생 관심 촉구돼. 취재 김지유 기자. 사진 류영서 기자. 리드. 코로나 이후 대학을 움직이는 학생 모임들이 끝없는 동면에 들어갔다. 비대면 연습만으로는 명맥 유지가 어려워 존폐 위기에 있는 동아리도 있다. 우리 대학 학생 모임들의 위기와 변화를 살펴봤다. 소재. 학생 교류 부족한 학생 모임. 대면 연습 동아리도 단계 격상 후부터는 비대면. 탈. 악기에 곰팡이 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우리 대학은 건물 출입을 제한했고 동아리는 주요 활동 장소인 학생회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대면 활동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외부 장소를 통해 대면 모임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참여 인원을 줄이고 빈도수도 낮췄다. 활동 자체를 무기한 정지하는 모임도 있었다. 대면 연습이나 악기 보관 등 다양한 이유로 학생회관 연습실과 동아리방 사용이 필수적인 학생 모임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동국 민속문화연구회 탈. 열린 괄호, 이하 탈. 닫힌 괄호. 회장은 학관 동아리방, 열린 괄호, 이하 동방, 닫힌 괄호에 사람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니까 동방에 있는 악기, 악기채, 악기끈 등의 곰팡이가 생겼다. 악기 관리도 활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동방이 지하이다 보니 곰팡이가 쉽게 생기더라. 조만간 악기끈을 다시 사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전체적인 텐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동아리 전체의 대면 연습은 물론이고 학관이 폐쇄되면서 개인 연습조차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풍물에 대한 기쁨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 열린 괄호, 이다, 닫힌 괄호. 풍물은 함께 악기를 치고 서로의 표정을 보며 교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라고 말했다. 언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워놓으면 항상 계획들이 좌절되기 때문에 후년 탈의 모습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라고 존폐를 우려할 수준의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공연 동아리는 학교 축제, 연말 정기 공연 등 무대 일정을 중심으로 정해진 연간 일정에 따라 활동해왔다. 계획됐던 올해 초 새내기 배움터 취소를 시작으로 다수 앞에선 보이는 형식의 공연 무대가 취소됐다. 모든 공연 동아리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한다. 최진주 아침 햇살 회장이 말했다. 학내 공연 동아리 아침 햇살은 코로나 초기에는 연대 공연, 열린 괄호, 외부 집회 참여 공연, 닫힌 괄호를 참여하는 등
내외부 연대 공연을 준비하거나 자체 제작으로 안무 영상을 찍는 등 활동을 이어가다 7월 후부터 활동을 멈추었다. 한 탈 회장은 탈은 여러 인원이 만나 악기를 친 동아리다 보니 다른 곳보다 대면 모임에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원과 활동 정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학회도 어려움을 겪었다. 김은수 실천 여성학회 이하여름 회장은 코로나로 학내 페미니즘 학회이자 연대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또 온라인 소통에 한계가 있다. 사정상 온라인 진행에 참여하지 못한 학회원도 있다. 공부와 토론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관계를 잘 도모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내년에는 온라인 활동이라도 학우들과 함께 페미니즘 의식을 도모하는 활동을 논의하고 일정에 맞춰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얘기해 볼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대면 활동의 필요성을 짚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소제목 신입 부원 받기조차 어렵다. 고여가는 학생 모임. 동아리들은 올해 새내기 배움터, 축제 등 중대한 동아리 홍보 사업들이 연쇄 취소되어 동아리의 존재 자체를 알릴 기회, 열린가로 시기 닫힌가로를 놓쳤다. 심승현 동아리연합회 열린가로 이하통연 닫힌가로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하여 발생하는 가운데 동아리는 신입생 홍보를 온라인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 탈 회장은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소개할 공간이 없어지면서 신입부원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라고 덧붙였다. 신입부원을 받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동아리도 존재한다. 유채림 공연기획동아리 퍼즐 열린가로 이하 퍼즐 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전했다. 1학기엔 활동을 아예 못했던 상황이라 열린가로 이번에도 닫힌가로 동아리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 무책임하다고 느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유다. 최 아침햇살 회장은 열린가로 신입부원이 닫힌가로 이전과 비교해 적은 편이다. 말줄임표, 마침표, 열린가로 중략, 닫힌가로 말줄임표. 학교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는 부원들과 모임을 잡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 또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탈 회장 또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원들이 탈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열린가로 졌다, 닫힌가로 라고 말했다. 사진자료 비어있는 동아리실 전경 아침 햇살의 신입부원 모집 봉투에는 3월이라는 지난 날짜가 적혀있다. 소제목 비대면 개인 활동 중심으로 말줄임표 학생 모임 활동 형태가 바뀌다. 활동을 잇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한 학생 모임도 있다. 정기적으로 극 공연을 올리던 손수민 학내 극예술연구회 꾼 열린가로 이하꾼 닫힌가로 회장은 현 상황이 얼마나 지속할지도 예측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어서 극예술연구회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비대면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부원들과 함께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꾼은 3월부터 9월까지는 전면 비대면으로 활동했고 10월부터는 공모전 출품 영상 제작과 배우팀 연습을 위해 대면 모임을 진행했다. 꾼과 퍼즐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활동을 기획 중이다. 퍼즐도 비대면으로 동아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을 모색했다. 퍼즐은 보이는 라디오와 언택트 공연 2개의 영상 제작을 계획했다. 유 퍼즐 회장은 코로나로 관객들에게 공연이 어려우니 언택트라도 공연을 진행해 아티스트에겐 공연의 기회를 드리고 관객들에겐 즐거움을 열린가로 주고자 했다. 닫힌가로 라고 전했다. 공연 동아리를 제외한 학생 모임도 코로나19 후 활동 형태를 바꿨다. 여름은 올해 캠페인 활동이나 관련 부스 운영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학회 내부 활동에 중심적으로 힘을 쏟았다. 김여름 회장은 열린가로 여름은 닫힌가로 1, 2학기 모두 비대면 활동을 했다. 온라인 책 세미나와 SNS에 페미니즘 콘텐츠 공유가
중심 활동이다 라 전했다. 소제목 학교 본부 나라의 지침에 따랐고 학생 모임 도료에 썼다. 말줄임표 앞으로는 홍성선 학생복지처 팀장은 그저 학교는 나라의 지침을 따라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름 최선의 도움을 주려 한다 라고 말하며 대면 비대면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 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는 그간 학생 모임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의 검안을 거쳐 대면 장소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편을 마련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지금 앞으로의 지원 행보가 주목된다. 사진자료 학생이 없는 학생회관 1층 전경 한 탈 회장은 학교 관계자 여러분, 학교에서 연습 공간과 공연 공간을 폐쇄하면 동아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동아리의 존속을 위해 공간 대여에 대한 승인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소제목 휘청이는 지금 학생 모임은 어느 곳을 딛고 나아가야 하나? 새로운 살기를 모색한 동아리들, 앞으로 학생사회 동료 필요해. 손꾼 회장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어려운 점인 것 같다. 상황에 따라 계획해놓았던 활동들이 무산되고 또 그에 맞춰 다시 일정과 계획 목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휘청이는 지금 앞으로 학생 모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는 쪽일까? 아니면 대면을 통한 관계 도모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방향일까? 최 아침햇살 회장은 둘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 하나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아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때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동아리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그렇기에 더더욱 함께하는 시간이 사회로의 연대가 서로의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라고 말하며 활동 형태를 시국에 맞추어 가면서도 모임을 통한 연대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현은 현재 선거 기간에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작년에 이어 동아리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를 1년간 더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현 비대위원장은 군 휴학 중인 악조건 속에 연임하고 있다. 심 동현 비대위원장은 열린 가로, 내가 닫힌 가로 2년 가까이 이끌어왔고 멀지 않은 시기 안에 선거가 종료되어 나 대신 다른 학우가 동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체제 동현이 세워져야 동아리들의 활동 동안 보장될 수 있기에 지금으로선 남은 임기 동안 동현을 더욱 홍보하고 동아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라고 말하며 학생사회에 관심이 필요함을 짚었다. 인터뷰 제목 마음껏 경험하고 나아가는 힘 부제목 소프트웨어 공학과 1, 2학번 최인혁 동문 인터뷰 리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교육 현장은 원격 강의로 대체됐고 대면으로 진행되던 현장은 원격 세미나, 온라인 포럼 등으로 전환됐다. 혼란 속에서 맞이한 변화에 우리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었다. NHN 에듀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는 최인혁 동문, 괄호 19년도 졸업을 만났다. 질문,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답변, 성공회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 1, 2학번으로 재작년 하반기 신입 개발자 공채 과정을 거쳐 작년 1월에 NHN에 입사했다. 지금은 NHN 에듀에서 2년차 개발자로 재직 중이다. 질문,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업무에 대해 소개해달라. 답변, NHN 에듀는 교육 플랫폼 서비스 회사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와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 학생들을 연결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IM스쿨은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알림장, 급식 정보,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는 것들을 저희가 앱으로 알림을 해준다.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전에는 맘카페와 같은 곳에서만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차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에서 웹화면을 주로 담당하는 프론트웨어 개발자를 맡고 있다.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중에서도 가장 사용자와 밀접해 있다. 사용자의 경험이라든지 사용자가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기획자분들, 디자이너분들이 정해주신 것을 개발적으로 구현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질문. 개발에 참여한 온라인 서비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답변.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 번만 출시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수정하고 계속해서 그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 같은 느낌도 들고 서비스에 대한 애정도 생겼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 초부터 학교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지 않나. 지금은 자가진단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나이스라는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데 혼란해지기 이전에 저희가 발빠르게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다. 사람들이 쓰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사진. 앉아서 손짓을 하고 있는 최인혁 동문. 사진 캡션. 최인혁 동문이 프런트웨어 개발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질문.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 사실 너무 어렵다. 괄호 웃음. 이제 2년 정도를 한 건데 아직도 어렵고 잘 모르겠고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방대하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이 분야는 정말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결국 계속 가는 거고. 직급이 올라간다고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자기 경험 짬으로 계속 버티는 직업이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또 재밌을 때도 있다. 주변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기쁠 수도 있고 개발적인 것에서도 코드를 깔끔하게 짤 수 있다던가 그럴 때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괄호 웃음. 질문. 학교 다닐 때 도움이 됐던 경험이나 활동이 있다면? 답변. 교수님을 찾아가서 TA를 시작했다. 과제를 채점하면서 다른 학우들의 코드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 교수님이 기술 면접처럼 주제에 대해 많이 던져주시고 내 생각을 답변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면접 준비도 많이 됐다. 교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근로장학생도 했는데 거기서 취업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었다. 학교에서 인턴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독립 만세라는 스타트업에 겨울방학 동안 인턴을 하기도 했다. 또 한솥밥 멘토링이라고 있다. 같은 과 후배들이랑 특정 수업에 대해서 같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설명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후배들이랑 하니까 재밌기도 했다. 넥스터즈라는 대외 개발 동아리 활동도 했다. 다른 동아리와 달리 직장인 비율이 되게 높다. 오히려 학생보다 훨씬 많다. 개발자들끼리 하는 것보다 디자이너분들이 붙으니까 훨씬 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벗어나서 어떤 회사들이 있고 직장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장이 있었다. 그 장에 동아리원으로 참여했고 그때 회사를 처음 알게 됐다. 복지도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 입사하게 된 케이스다.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발표자로서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기한 추억이었다. 질문. 학교 다닐 때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 네팔 해외 교류 활동을 가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는데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좋은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괄호 교류 활동 이전. 내 전공에 한정돼 있는 사고를 가졌었다면 다른 인문계열 전공 친구들과도 많이 교류하게 되면서 사고가 넓어졌다.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 좋은 동료들을 얻었다는 것?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앙동아리 꾼이라고 연극 동아리도 있다. 학기마다 공연을 했는데 총 3번 배우를 했다. 거기에서 활동하고 연극에 빠져서 제대하고 나서도 연극 쪽 일을 했다. 극단 스태프로 참여해서 지방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무대 전환이라든지 무대 설치, 철수 작업 같은 것 하기도 했고 특정 공연에 소속돼서 대학로에서 계속 알바를 하기도 했다. 연극 동아리 자체가 인생을 많이 바꾸게 해준 것 같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되기도 하고.
큰 따옴표. 그냥 그땐 연극이 좋았고 더 열심히도 해보고 휴학을 하면서 그 일에 아예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길을 접고 다른 길에 또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해요. 질문. 개발자를 꿈꾸는 학우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답변. 솔직히 말하면 회대에 오고 나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다.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20살에 왔을 때 벌써 뭔가 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도 IT 분야는 학교 간판 외에 자기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학벌의 영향이 덜한 것 같다. 잘하는 개발자들의 수요긴 하지만 점점 더 수요도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즐기고 계속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면 전망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개발을 하면서 재미가 어떤 건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나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재미를 찾았다.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써보는 경험을 해본다면 처음에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다. 사진.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최인혁 동문. 사진 캡션. 그는 개발자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큰 따옴표. 개발자도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없던 것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뿌듯함을 느끼면서 개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본 그 와중에 뭔가 많이 찾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재밌는 게 있으면 좀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취재 홍은솔 기자, 사진 이주형 기자. 제목. 주식 열풍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가는 현상. 부제. 우리 대학 이웅 경영학부 교수에게 주식, 부동산, 경제에 관해 묻다. 리드.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부동산과 주식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집값은 연신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고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몰리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마저 탄생했다. 대체 왜 이러한 흐름이 생겨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대학에서 경제환경과 기업경영 강의를 담당하는 이웅 경영학부 교수에게 질문해봤다. 질문. 지난 10월 14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답했다. 왜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 건가? 답변. 주식 열풍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기보단 최근에 그 열풍이 불었다. 공모주청약, 기업의 주식 공모 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 같은 곳에 사람이 몰리고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하는 등 현재 정말 주식 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비상금융 조치를 선언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50조 원의 자금을 풀고 있다. 이 돈을 써버리는 것,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푼 것이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다. 나한테 현금을 공짜로 주는 거라면 그냥 쓸 수 있지만 돈을 푼다는 건 대출 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낮춰 푸는 방식이다. 일부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재테크를 많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같이 있으면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돼 있다. 이처럼 정부의 유동성, 돈 공급을 통해 자금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부동산은 규제가 묶여있고 재테크 방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몰렸다.
결국 주식과 부동산 규제가 함께 가는 것이다. 질문. 주식과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주식 투자, 청년들에게 권유하는가? 답변. 불로소득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불공정하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을 올리는 방식이 반드시 노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우리가 유산이 아닌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 돈 5억을 모았다 치자. 그래서 작은 상가의 점포를 소유하게 됐다. 그걸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는 불로소득인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선 불로소득이 되겠지만 여기서 없는 임대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선 정당한 소득이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무언가 값어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미 있던 값어치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떡볶이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고추장, 떡, 물엿, 주방기구, 시설들이 있다. 그것이 각각 있을 때 값어치보다 떡볶이로 있을 때 더 큰 값어치가 된다. 이것이 경제활동이다. 값어치가 늘어났다는 걸 부가가치라고 부른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예로 들자면 나는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이 됐어는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선 돈이 늘어난 것만 생각할지 모른다. 15,000원이 돼서 투자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주식은 회사에서 발행한 것이다.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은 처음 주식 투자할 때 그만큼이 회사로 돌아간다. 결국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면 그 기업이 더 값어치 있는 생산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대출도 같다.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근데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장사할 수 있다. 이때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값어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클라우드 펀딩도 크게 보면 일종의 주식 발행이다. 클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해서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다. 물론 일확천금을 꿈꾸고 과도한 투자는 안 된다. 양도차익,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은 회사가 투자 금액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여러 가지 수익권 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열심히 분석하고 경제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근본이다. 주식 투자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세상 사는 지혜를 가져가는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다만 주식을 한 군데 몰아서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계란을 한 곳에 모아두면 한 계란이 깨지면 다른 계란도 깨지기 십상이다. 나눠 담으면 계란이 떨어져도 그것만 손해를 본다. 이걸 주식 투자에선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이야기한다. 골고루 여러 종류의 투자해야 한다. 질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청년들이 현재 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특히나 주택가격,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청년들이 주거 마련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가격 안정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도 중요하다. 우리가 스프링을 누르고 있을 때는 압축돼 있으나 놓는 순간 펑 하고 튀어버린다. 같은 원리다. 가격은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여러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집을 사면 불이익을 주는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 수요를 막는 건 의미가 있지만 다주택자의 수요만 막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다주택자만 수요를 막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집을 살 때 대출을 못하게 막아놨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집을 살 때 대출이 필요 없지만 청년들은 내 집 마련할 때 작고 저렴한 집이더라도 자기 돈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을 막은 것은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없다는 공식이 돼버린다. 이처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시장의 필요에 맞춰 적절한 안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안정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억지로 안정시키려고 하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2, 3년 동안 적금을 계획해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1억은 모으고 1억은 대출받아 사려고 했을 때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만들면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급격한 정책 변화는 더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청년들에게는 더 큰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온다. 질문. 청년들은 자취방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과 같은 미래를 꿈꾸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청년 주거 위기 속에서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청년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답변. 결국은 주거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주거비에 대한 장기성 저금리 대출이 활성화돼야 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잘 돼 있지만 보증금만 준다고 월세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월세를 내면서 살고 싶은 사람보다 전세로 혹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책을 자꾸 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있어야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거나 할 텐데 지금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질문.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법률을 추천해 줄 수 있는가? 답변. 청년들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작은 창업이나 조그마한 생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현실이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법률과 제도가 있다. 이것에 대한 법률이 소상공인법이다.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벤처기업, 스타트업과 같은 법률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있다. 그런데 창업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잘 팔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처럼 작은 상권을 위한 지원책과 법률을 잘 찾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 이주영 기자. 제22회 성공회 대학교 글쓰기 대회. 밥 한술 뜨지 않은 이 없다. 심야인권 식당을 읽고. 강산하. 1. 돌봄. 헌신인가 노동인가. 결국 돌봄은 내 밥벌이 수단이다. 밥벌이는 결코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동네의 글쓰기 모임에서 만나게 된 언니 제이의 문장입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이는 글쓰기 주제로 선정되었던 돌봄이라는 단어가 전혀 반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출근해 맞닥뜨리게 되는 자신의 밥벌이 수단, 돌봄을 다시 한번 생각해 글로 적는 것이 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제이는 아이들의 선생님 사랑해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며 자신의 직업에 애정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돌봄은 노동이 맞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있던 엘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신의 전공을 물어보는 이들에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답은 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정도에 그친다며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엘에게 사회복지사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닌 엄격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란 직업을 그저 좋은 일이라고만 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마땅히 건네져야 할 지원이 누군가 섬시 쓰는 모양새처럼 표현된다는 점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이자 인권연구소 창의 주모 역할을 맡은 류은숙 씨를 저희 글쓰기 모임에 초대할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 곁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숭고하다. 인간다움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헌신이냐 노동이냐라는 질문을 곁들인다고 해서 그 숭고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과 답을 찾는 지난한 과정이 복지의 맛을 좌우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헌신의 윤리에는 존중과 구체적인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엘과 제이는 그런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서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7.5명을 돌봐야 하는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당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요양보호사들은 또한 다른 돌봄 노동자와 같이 정말 좋은 일 하시는군요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말로만 그들의 노고를 인정할 뿐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돌봄은 헌신으로 포장해 어떤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게만 그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돌봄을 건넬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를 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년 212에서 213쪽 2. 다페이스 요양보호사로 출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2019년 6월 5일 접속일 2020년 11월 18일 2. 여성과 음식 보이지 않는 부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돌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류은숙 씨는 이 책을 통해 입으로는 존엄성과 연대, 가치 존중과 같은 말들을 쉽게 담으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뻗대는 이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청소하자는 말에 나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사람, 자기 책상에서 나온 쓰레기를 분리수거 없이 복도에 던져놓고 가면서 중요한 일을 마친 후라 피곤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든지 심지어 인권운동단체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 밖에서는 큰 소리로 대이며 인권을 외치지만 막상 안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사라지는 그들은 밥 따위는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신류인 것일까요? 눈 한 번 깜빡이면 방 안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등 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초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긴 세월 동안 여성의 부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집안에서 부엌 일을 도맡는 것은 대부분 여성인데 텔레비전에 나와 멋을 부리는 하이엔드 셰프들은 하나같이 남자입니다. 명절을 쇠는 여자들은 자연스레 작은 소반에 둘러앉아 남자들의 식탁을 거쳐 나온 남은 음식들을 먹어 치우자고 말합니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던 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다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는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성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한데 정작 그 안에서 그들의 노동이 어떤 모습인지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모 류은숙 씨가 술빵과 음식, 인권과 사랑 이야기를 심야인권 식당이라고
제목을 붙여 출판한 데는 이런 이유도 함께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음식의 재료는 이러저러하게 구해서 번거로운 손질 과정을 거쳐 정성껏 요리해서 내놓았다. 독자들은 주모의 요리 과정을 마주합니다. 주방에서 술방에서 요리하고 정리하는 장면을 함께합니다. 술방에서의 연애가 마술처럼 짠 생겨버린 음식으로 차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모는 보이지 않던 주방을 보이게 만들었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먹게 하는 공의의 장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평등합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밥 한 술 뜨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씹어 넘겨 소화하고 힘을 내고 열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합니다. 인권을 챙기는 것 또한 끼니를 챙기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 누구도 인권 없이 살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인권은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하며 변화를 만들어낼 원동력이 되고 따뜻함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삶의 시작점을 마련해 줍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심야인권식당을 다음 문장을 빌려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술방의 주모를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일에 대한 나의 판단 때문이다. 나는 일상성에 중요한 것이 묻혀 있고 일상에서의 움직임에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장 보고 씻고 다듬고 만드는 일, 화장실부터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 이런 일에 마음이 쓰이고 몸 가는 사람은 늘 일부다. 그리고 그 일부의 일이기에 허드렛일 취급을 받는다. 나는 허드렛일 취급받는 일이 정작 중요한 일로 평가받고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한 일로 만드는 게 처우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4. 자신의 일과 허드렛일을 구분하며 인권을 찾고자 하던 이들은 대외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잘 아는 듯 보였을지 모릅니다. 인권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통해 구상하면서도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든 인권에 대한 제도적 논의 자체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면화하거나 육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란 단어처럼 추상적인 인권을 이해하려는 데 필요한 것은 주모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래오래 익혀야 몸과 마음에 붙는 기술들, 곧 허드렛일을 나눔으로써 생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평등한 사회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위의 책 16쪽 4. 위의 책 15쪽 3. 제3자 따뜻한 법을 믿는 사람들 광장에 모여 뜨겁게 시위하는 무리가 지나간 뒤에는 누군가는 그곳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식 농성이 있는 날이면 물과 소금을 나르는 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긴급 상황을 함께 견디고자 밤거리를 달리고 다급한 시안의 성명서를 채우고자 여기저기 메일을 돌리기도 합니다. 시간도 돈도 부족한 인권 활동가들을 먹이고자 자처하는 주모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일을 돌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법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냥 상냥하지만은 않습니다. 법이 그대를 배신할지라도 심야인권식당 13장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은 법의 판결이나 횡포를 목도하곤 합니다. 법에 대한 믿음은 곧 우리가 발 디디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고 국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기대가 저버렸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 내 존재와 사회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시위 현장이 곧 삶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인 인권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때때로 법이란 발목을 잡아채는 족쇄처럼 아똑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렇기에 있어 보이는 법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우라통 제조기가 된다. 법치가 아닌 인치가 휑해진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법을 만든다.
물리력을 가진 경찰이 이게 법이라고 뻗대는 순간부터 법전에 나오는 법은 통용되지 않는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작동되는 건 경찰들의 힘이다. 물론 그 뒤에는 검찰, 사법부, 정치권, 대기업 자본이 있다. 변호사에게 일겨 불법이라고 아무리 조목조목 따져도 소용이 없다. 경찰은 억울하면 나중에 법대로 하라고 뻗대고 그러다가 상황은 끝난다. 힘들게 만든 상징물들이 박살나거나 누군가 얻어쳐지거나 끌려가거나 나중에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해도 경찰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5. 중모와 술방의 인권 활동가들은 소의 힘의 법에 대일 만큼 대어봤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가해지는 폭력과 위압,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공포와 무력감,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사회의 인간을 버리고 혼자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버린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의 법은 인권 활동가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들의 창의 술방에 단란히 모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을 나누고 내일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세상과 당신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문의 답을 찾기 위해 주모는 책의 제목을 빌려온 심야식당의 제3자에 주목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빌린 심야식당에서 나는 그런 현명한 제3자들을 본다. 주인장이나 손님들이나 당사자들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걸 내버려 두진 않는다. 반대로 누군가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할 때는 단호한 반응을 보인다. 없는 듯 있는 강력한 법이 거기에 있다. 자유로이 또는 외로이 거기에 있는 각 개인의 존재를 초월하는 공통의 법. 서로를 지켜주려 주시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 손님들 각자는 자신만의 뜨거운 관계로 괴로워하지만 그런 법이 있기에 서로에게 미지근하지만 현명한 제3자가 되어준다. 6. 주모가 뜻한 제3자는 그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모가 바라는 현명한 제3자란 단지 팔짱을 끼고 논평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뛰어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그런 제3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명한 제3자가 되어 서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권과 사랑을 육화하고 내면화해 당신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같이 느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제3자의 따뜻한 법 속에서 차가운 힘의 법으로부터 좌절하지 않을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주모와 술방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따뜻한 법을 지녔기에 세상이 선사하는 슬픔에 지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대하며 어제를 버티고 오늘을 고민하고 내일을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심야인권식당을 읽으며 세상을 돌아가는 법에 지지 않는 용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글쓰기 모임에 제이와 엘이 이야기했던 돌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우려는 일을 돕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모와 인권활동가가 함께한 자리, 창의 술방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한 듯 든든하게 속을 채울 수 있었지만 베트남 이주 노동자 피와 티의 표현대로 마음은 많고 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얻은 든든한 속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힘을 냅시다. 도란도란 모여 앉아 열을 내봅시다. 이야기하고 감싸안고 더불어 살아가 봅시다. 우리는 모두 밥 한 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너와 나는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5. 위의 책 234쪽 6. 위의 책 278쪽 제22회 성공회 대학교 글쓰기 대회 심사평 심사위원장 진영종 영어학과 교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조건에서 학교도 활기를 잃고
학생들은 특히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맞이한 글쓰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직접 대면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공의 대학교 학생들이 각자 알차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세 분 심사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학생을 만났을 때보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학생들의 깊은 고민과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이렇게 자세히 가감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보편화시키려는 자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책을 통하여 발견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해결하는 태도가 무척 좋았습니다. 선정한 세 권의 책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쓴 학생 모두가 사실 수상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인 만큼 자신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문제로 또 자신에 대한 성찰로 승화시킨 점들을 좀 더 중시하여 수상작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용기와 자세에 찬사회를 보내며 모두 파이팅 합시다.